주식시장은 네.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미국, 한국 둘 다? 네, 둘 다요. 네네. 예, 반등은 하겠지만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건 신흥국이죠.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22년 하반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오늘 새벽에 FOMC 네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네. 시장을 결정짓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맞아요. 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긴급으로 예. 촬영을 잡았는데 예.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기자들과 네. 질의응답에서 중요한 멘트들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예, 그 맞습니다. FOMC 리뷰 및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새벽에 잠을 깹니다. 그걸 기다리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도 2번 연속으로 잠을 깼습니다. 네네. 왜냐면 바로 전날, 어제 새벽에는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고요. 나왔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많이 인용해드리면서 네네네. 거기서 담긴 내용들을 피처링이죠. 피처링 IMF 경제전망 보고서죠.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네.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FOMC와 IMF의 콜라보로 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FOMC에서 어쨌든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자이언트 스펙 네. 0.75.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1은 아니었네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아마 한 달 전쯤에 뵀을 때는 네. 미국 물가 상승률 9.1%를 받아들이기 전이었어요. 네네. 그때 시장에서 형성됐었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성됐었던 미국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8.8%일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상이한 데이터가 나와버렸죠. 예, 9.1%고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것도 있지만 근래 들어 최고치였죠. 그러니까 41년 만에 정말 최고치의 물가를 기록했죠. 인플레이션 잡힐 줄도 알았는데 잡히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가 울트라 하는 거 아니야? 1%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근래 들어 울트라 스텝도 있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이 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울트라까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아마도 가중평균을 하면 0.75에서 1 사이니까 대략 0.8 정도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형성된 기대치는 0.8 인상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0.75니까 굉장한 안도가 생긴 거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가파르게 진전 안 되겠네. 그러면 자산시장에 주는 그 충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곡점을 찾아오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그 단어가 요즘 피봇이죠. 피봇. 그러니까 전환점. 언제가 전환기일까?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뵀을 때는 물가가 고점을 찍고,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되는 그런 지점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은 더 빨라진 거예요. 생각보다 더 빨리 물가가 잡힐 수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 왜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니까. 그리고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를 그냥 용인하면 안 되겠네라는 태도까지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배경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됐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어쨌든 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 잡힐까요?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네.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금리 인상으로 과연 물가가 잡힐까?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물가 상승세, 초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틀어막힌 거죠. 그것을 disruption까지 표현했습니다. supply chain disruption.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IMF가. 그러니까 그만큼 붕괴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치솟은 건데, 근데 이 금리 인상으로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죠. 그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게 볼커 이야기였는데요. 네네. 제가 볼커를 좀 빗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1979년 8월에 볼커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미국 경제가 취해 있던 경제 여건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웠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을 치렀고 패전이었고,
그래서 전쟁 전비로 많이 지출하다 재정이 탕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치솟는 느낌인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상황에서 전 연준 의장, 벌커 의장 전 연준 의장은 이 물가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한데 경기 부양에 더 신경 쓰겠다 했는데 결국 경기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볼커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린 거예요. 한 회에 4%포인트를 올린 거죠. 이렇게 엄청난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잡힙니다. 근데 그 물가 잡는 것은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 잡힌 거죠. 실제 물가 상승세가 꺾여서 많이 떨어지는데 같이 올라가는 게 실업률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FOMC에서 판단했던 제롬 파월의 어떤 의사결정은 6월까지만 해도 물가 잡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면서 볼커 시대처럼 그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액션이었어요. 근데 6월 FOMC에서 기자회견했을 때랑 지금 7월 FOMC에서 기자회견했을 때랑 입장이 완전히 선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 FOMC에서는 경기 침체를 용인해도 된다는 표현이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라는 액션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 스탠스로 얘기했어요. 그냥 물가만 잡겠다고 액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가도 자연히 잡히는 경로로 움직인다.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입장을 선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건 바로 그런 거죠.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지 않겠다. 속도가 둔화되겠다. 그리고 금리의 고점,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3.8까지 안 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려있는 그런 주식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질의응답 때 그 다음번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이거보다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던 거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 코멘트를 빗대어 설명드리면 한번 이 6월 FOMC의 그 점도표를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예, 한번 볼게요. 이 6월 달 FOMC 결과, 자, 이게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는데요. 근데 8번 중에 늘상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점도표를 늘상 발표를 하지 않는데 6월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6월 FOMC 점도표를 보면 그때 미국 경제 한번 보십시오. 22년, 23년을 보면 미국 경제가 1.7, 1.7.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는 선방하니까 물가만 잡겠다 하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FOMC 점도표를 보면 22년까지는 어쨌든 3.375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그리고 23년은 3.75까지 올리겠다. 그때부터 떨어뜨리겠다. 이게 기존의 어떤 시나리오였습니다. 6월까지. 그렇죠. 근데 일단은 IMF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건데요. 바로 어젯밤에 발표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네. 보시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23년까지 인상하는 경로였습니다. 맞죠? 근데 이번 7월 발표에서는 22년 말까지 인상하고 그리고는 금리 인하. 다른 말로 22년까지는 물가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물가가 잡힐 테니까 이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겠다. 금리 인상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23년까지 고점이 아니라 22년까지 고점이에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면 그로부터 6월 전까지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이 받을 것이다. 선행지표니까. 근데 이게 22년 말로 당겨진 거예요. 그럼 지금이 뭔가 저점 같은 느낌? 지금이 저점에 가까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8월 약 10일 정도 전후에 7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겁니다. 그게 9.1을 상회하면 이게 다시 조정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둘러싼 게 곡물이랑 네. 그다음에 유가랑 자동차랑 네. 그다음 그런 것들인데 그게 대부분 다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미 그것들 우리가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높게 나오기 힘든 거 아닌가요? 높게 나오기 힘들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높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국제 유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국제 유가 전망치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때는 EIA의 전망치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전망치를 보시면 22년 지금 3분기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고점이고 그렇죠. 3분기, 4분기 안정화되는데 여전히 고유가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실 23년까지도 이것은 고유가 시대인 거 맞아요.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2019, 20, 21년의 흐름을 보세요. 근데 22년은 정말 100달러에 가깝게 치솟았죠. 그리고 23년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전 고점보다 더 떨어지진 않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지만 여전히 비싼.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설명드렸듯이 100원, 200원, 300원이면 고물가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로는 100%, 50%니까 상승률로는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22년 3분기는 국제 유가가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밖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되고 안정화되는 그 근거는 이제 전쟁이 종식될 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동반하니까 또 글로벌리 원자재 수요가 공급이 부족했는데 수요도 줄어드는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잡는 행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먼저 잡히는 거예요. 글로벌리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가 둔화되고 투자가 둔화되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내핍이라고 씁니다. 내핍이. 예, 내핍. 한국말로 내핍. 그러니까 통화정책 당국,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하죠. 그러면 실물 경제는 내핍 경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껴 쓰거나 소비를 안 하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좀 안 좋은 국면인 거죠. 그게 경기 침체를 동반하고 결국 글로벌리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잡진 못하지만 결국 내핍하게 실물 경제를 만드니까 그 공급만큼 수요도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7월 물가만큼은 아직은 고점을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랑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반영돼서 떨어지는 거랑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소비자 물가로 작용하는 거는 시간적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수입 물가, 그 다음 생산자 물가, 그 다음 소비자 물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농심 같은 그런 뭐 제조사가 식료품 제조사가 곡물 가격이 치솟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제품 가격을 반영하진 않잖아요.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비축분을 활용해요. 곡물 가격이 지금 너무 치솟으면 그동안에 비축해놨던 그런 걸 쓰고 좀 안정화될 때 다시 비축분을 늘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9.1%라는 미국 물가 그리고 한국 물가 상승률 6.0% 이거 다 6월 달이거든요. 근데 7월 물가 상승률을 8월에 받아드니까 그 8월 10일 정도 되면 미국 물가 상승률 CPI를 또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쩌면 6월보다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6월, 7월, 8월 중에 피크아웃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 행보도 다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도 또 선회하는 흐름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덕분인지 어제 이제 미국 지수들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한 이유랑 저는 당연히 나스닥이 한 4% 폭등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도 폭등할 줄 알았는데 한국은 안 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돈의 이동이 이제 주식으로 몰빵해도 되겠구나. 지난 월까지만 해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라는 액션이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주가가 다 선반영된 거구나.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22년 말까지 기준금리의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이구나. 요거까지 선반영된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앞당겨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되는 거죠. 아, 이제 주식으로 돈을 옮겨도 되겠구나. 현금 장전했던 거 이제 다시 주식 투자해야 되겠구나. 움직임이 있지만 동시에 맞물리는 한국 경제의 과제가 역전 현상. 금리.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잠있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있게 해서 FMC 결과를 확인했는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FMC 결과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이거에 더 엄청난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기자들의 질문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만들 경제적 효과 이걸 가지고 관심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미국, 한국의 금리가 수준이 어떻게 되죠? 한국하고요, 네.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됐는데, 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25죠. 현재. 예.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의사 결과 상단이 2.5죠. 오, 더 높아졌네요. 높아졌죠. 네. 그래서 역전이 실현된 거예요. 네. 사실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이미 예견됐었어요. 우리 지난달에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 전부터 예견됐던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말 그대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기준금리의 격차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이 같이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 좋았는데 한국장은 상대적으로 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먼저 돈을 옮기는 외국인 자금 유출도 있지만 실제 실현됐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실현된 이후의 의사결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후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좀 더 본격화될 수도 있나요?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말 그대로 끝자락에 해당되는 자금 유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FOMC,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각각 3번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는 9월, 11월, 12월에 있어요. 근데 이 동안 더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용인했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왜 역전을 용인했을까?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미국 기준금리가 높았던 게 있습니다. 역사적 여러 번 있어요. 심지어 20년 팬데믹 위기 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어요. 이때 외환위기 혹은 뭐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해서 조정이 있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경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로에서 자금 유출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은 항상 선제적이고요. 심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빠질 게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 관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달러 강세를 만들 요인이 이미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높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50에서 1350 사이로 과거 기준 고점보다는 안정화될 수 있어요. 여전히 강달러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 요인은 상쇄된 거예요. 다 쓰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한다면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다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역전은 우리가 큰 위기까지 올 정도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나 그리고 우리 외채,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죠. 그 외채에서 IMF가 보통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전체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전체 외채 중에 단기 외채 비중이 높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8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이미 겪었고 다시 그런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전 현상으로 외환위기 올까 봐 두려워서
왜 역전 현상을 용인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아니다.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건 신흥국이죠.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22년 하반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신흥국의 위험은 좀 더 IMF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건 연말에 남은 게 9월, 11월, 12월 3번 남았나요? 네. 거기까지 하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연준의 기존 발표, 6월 발표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3.75 정도, 3.8 정도로 23년 중반까지 올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22년 말까지로 당겨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터미널 레이트도 많이 안정화돼서 제가 보기에는 한 3.5 정도로 안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자이언트를 한다면 자이언트는 2번 정도 되겠네요. 자이언트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빅으로 3번 정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9월이거든요. 네. 9월 FOMC 회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7월 물가, 8월 물가를 받아든 상태예요. 그러면 피크아웃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데 굳이 경기 침체를 받아들면서까지 자이언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게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이미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이제 앞으로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네.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미국, 한국 둘 다? 네, 둘 다요. 네네. 예, 반등은 하겠지만 네. 반등세가 그렇게 뚜렷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말하고 22년 중반까지는 이 조정되는 국면, 이게 매크로의 영향이었다고 그런다면 이제 22년 중반 이후부터는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주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는 인상하는 기조인 거예요. 여전히 긴축 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한 반등이 없을 텐데,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와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시고, 저도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 너무 입에 익숙해져 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라는 용어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리세션은 정확하게 경기 후퇴 아닌가요? 그렇죠. 경기 후퇴인데 경기 침체로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는 없어요.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데 맞는 게 전략일 수는 없어요. 안 맞는 범주 내에서 뭔가를 그림을 그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항상.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이후에 마이너스를 복구하죠. 이게 리커버리, 이게 또 다른 R이죠. 경기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4월 달이 충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21년까지 리커버리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말 그대로 확장하는 국면이 있어요. 플러스로 확장, 익스펜션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고, 이 익스펜션 했다가 이게 경기가 꺼지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리세션입니다. 그리고 리세션 이후에 경기가 더 마이너스로 치닫으면 디프레션, 경기 침체죠. 사실은 경기 침체는 디프레션에 더 가까운 표현인데 언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그것에 익숙해진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할 정확한 경제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세션이니까 침체라기보다는 후퇴에 가깝다. 그러니까 21년까지 많이 리커버리 됐는데 다시 좀 후퇴하는 익스펜션 기간도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까먹는, 벌어놨던 거 까먹는 그런 흐름의 경제가 22년 말 하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IMF가 지난 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제 어제 짜죠. 부제를 깔았는데 원래 이제 이게 보고서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제가 그 보고서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어부터 굉장히 어둡죠. 글루미하다. 우울한? 예.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더 가중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 보고서를 게재할 때 이런 사진과 함께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어둡고 그렇게 뚜렷한
확장이 아닌 이제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 IMF의 경제 전망치를 제시해드리면 이겁니다. 지난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4.9, 4.4. 근데 이게 기저효과가 적용돼서 그렇지. 왜냐면 21년에 폭풍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 성장세도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경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22년, 23년 굉장히 괜찮다. 괜찮은 경제 국면이다. 라고 바라봤었어요. IMF가. 근데 22년 1월은 전쟁의 영향이 반영된 거예요. 조정됐죠? 그리고 22년 4월 달에도 반영됐는데 이게 3.6으로 또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그리고 22년 7월은 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 경기 후퇴를 용인한다. 라는 게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물가를 잡더라도 어쨌든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년 하반기 경제를 3.2%. 근데 2.9%.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평년 성장률보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3.5%가 평년 성장률이에요. 이거는 팬데믹 위기니까 이걸 제외해놓고 생각해 본다면 평년적으로 세계 경제는 3.5%에 근접합니다. 근데 3.5를 밑돌면 어려운 경제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어려웠는데 20년 더 어려워진다. 이것을 제가 더블 딥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국면. 이게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의 종식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거나 혹은 물가가 더 빨리 잡히거나 금리 인상 행보를 안 하거나 그럼 이게 또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두운 국면으로 간다. 세계 경제가 그런데 제가 이 IMF 보고서에서 가장 제가 좀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의미심장하게 느꼈던 그 그래프가 이 불확실성 지표인데요. 보시면 이 팬데믹 시기죠. 20년 2분기가 여러 가지로 고점이었어요. 그죠? 특히 여러 가지 리스크, 리세션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막 다 치솟았는데 22년 지금 그 어떤 불확실성보다 고점으로 치닫는 게 있죠. 리세션.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23년은 가장 주된 주제가 리세션인 거죠. 그래서 리세션을 경기 침체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저성장, 굉장히 어려운 국면, 그런 국면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은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지표니까. 결과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리세션, 이게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소라는 거죠. 불확실성 요소가 바로 리세션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금리 인상이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건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IMF조차도. 결국 리세션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뜻이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경제 성장률은 많은 산업의 가중평균이잖아요. 성장률에. 그럼 많은 산업들의 가중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많은 기업들의 성장세를 가중평균했을 때 전체 성장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 대상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금리라는 면에서 반등은 있겠지만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뚜렷하게 전개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해석하는 근거. 그럼 실장님 말씀은 이제 저점을 찍어놓는 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등은 하겠지만, 이게 지금 뭔가 반등한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기보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할 정도의 반등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예를 들면 2,300 밑으로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반등해서 예를 들어서 3,000 바라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2020년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하겠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 2,500에 가까운 흐름,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지표, 그게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굉장히 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20년 2분기에 팬데믹 충격을 받았죠. 경기가. 근데 이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합니다. 주가랑 매우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선행지표를 저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느낌은 해석을 하자면 중국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고 가장 먼저 회복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이 뒤늦게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중국은 1분기, 다른 선진국들은 2분기. 그리고 회복세가 좀 더 더뎠죠. 그러니까 21년은 이런 폭풍 회복되는 흐름 그리고 양적 완화의 어떤 통화 정책에 같이 맞물려서 대세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정도를 판단한다면 이게 어쨌든 꺼지기 시작했죠. 근데 꺼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22년 하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반영되는 선행지수니까. 근데 이 선행지수가 그대로 맞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00m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22년 하반기 들어서 100m로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어쩌면 23년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경기 후퇴인데 22년 하반기는 23년 초에는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왜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설명드렸을 때도 볼커 시대 때 경기 침체를 용인해 가면서 높은 실업률을 용인해 가면서 그냥 그 물가를 먼저 잡았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실적이 그렇게 우수하게 나오기 어렵다. 예를 들면 소비가 침체돼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심리를 더 먼저 판단하는데 내핍입니다. 내핍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합니다. 소비가 침체될 것 같아. 경기 침체될 것 같아. 라고 모든 경제주들이 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예, 설비 투자 용량을 늘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장 가동률을 100% 못 끌어올려요.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니까. 끌어올리고 싶어도. 근데 이제는 수요가 부족해서 그 공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 용량을 늘리거나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단행해서 새로운 신산업 도전해보자 하는 의지가 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글로벌 원자재 수요를 또 위축시키는 거죠. 그런 변화가 또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